30년간 키운 아들이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 챕터 1. 아들이라는 이름. 김정수는 병원 복도에 앉아 손에 쥔 검진 결과지를 내려다보았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환자분 혈액형이 O형이시네요. 근데 이전 기록에는 O형으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O형 맞습니다.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럼 재검사를 해보시겠어요? 3번의 재검사 끝에 확인된 것은 명확했다. 김정수는 O형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민주는 AB형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수는 차가운 병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42년 전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첫 울음을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를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날부터 정수의 인생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생선을 날랐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다. 아들의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모든 것을 아버지로서 감당했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수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 집을 마련해 주었다.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었다. 손주까지 보았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혈액형 하나가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아내 박영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48년을 함께 산 여자. 아들을 낳아준 여자. 그런데 지금은 그 뒷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저기. 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내 혈액형이 O형이래. 영희의 손이 멈췄다. 칼질하던 도마 위에서 당근이 굴러떨어졌다. 뭐? O형? 당신 O형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말이야. 정수는 말을 이었다. O형 부모한테는 AB형 자식이 안 나온다던데.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굳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잘못 본 거 아니야? 3번이나 다시 검사했어.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아내의 떨리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30년을 키웠는데.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아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리 불규칙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챕터 2. 지워진 출생 기록. 며칠 후 정수는 구청을 찾았다. 아들의 출생 신고서를 열람하고 싶다고 했다. 공무원은 오래된 서류를 뒤적이며 파일을 꺼냈다. 1983년 4월생 김민준. 여기 있네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아들의 이름 옆에 붉은색 정정 도장이 찍혀 있었다. 출생일자 옆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정정 도장은 뭡니까? 출생신고 후에 정보가 수정된 경우에 찍히는 거예요. 보통 이름이나 날짜를 잘못 적었을 때요. 원본은 없나요? 원본은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네요. 정수는 서류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정정된 날짜는 출생신고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였다. 왜 한 달 뒤에 정정을 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내가 장을 보고 들어왔다. 여보, 이게 뭐야? 정수가 서류를 들어보였다. 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런 거 왜 들춰? 궁금해서. 왜 민준이 출생신고가 정정되어 있어? 그건 그때 병원에서 날짜를 잘못 적어서 그런 거야. 날짜만? 이름 옆에도 정정 도장이 있는데? 영희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70살 먹어서 이제 와서 뭘 조사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냥 뭐. 민준이가 당신 아들 맞아. 내가 낳았어. 그걸로 됐잖아. 아내의 격한 반응에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의심이라는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1983년 아들이 태어나던 해의 사진들. 그런데 이상했다. 아들이 태어난 4월의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5월부터 사진이 시작되었다. 정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 시절 자신은 부산에서 건설 현장 일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서울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전화로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동료들에게 술을 샀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 왜 아내는 서울에서 출산했을까? 부산에 내려와서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정수는 더 깊이 생각했다. 아내는 출산 한 달 전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대전으로 갔다. 그리고 한 달간 연락이 뜸했다. 전화를 해도 항상 어머니가 받았다. 영희는 좀 쉬고 있어요. 몸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리고 갑자기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연락이 왔다. 왜 대전도 아니고 서울이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챕터 3. 아내의 침묵.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민준이 나을 때 왜 서울에서 나왔어? 영희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대답했다. 그때 대전 어머니 댁에 있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가까운 서울 병원으로 간 거잖아. 벌써 몇 번을 말해.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이나 빨랐는데.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 부산에서 공사하느라. 똑같은 대답이었다. 42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아내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 정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아내의 얼굴을 관찰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젓가락질도 어색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은 알 수 있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민준이 나왔던 병원 이름이 뭐였지? 영희의 손이 멈췄다.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됐잖아. 42년 전인데 출산한 병원을 잊어? 김정수.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밥상을 탁 치는 바람에 국그릇이 넘어질 뻔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건데? 영희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어버린 밥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정수는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다. 아내의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중 한 명, 1980년대에 아내와 가장 친했던 이순자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순자 씨, 나 김정수요. 영희 남편. 아, 정수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씨, 1983년에 영희가 민준이 낳을 때 기억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정수 씨, 그건 왜 물어보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도 바빴거든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정수는 확신했다. 순자도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순자 씨, 혹시 그때 영희가 대전에 있지 않았나요? 정수 씨, 이건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영희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정수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아내의 침묵, 정정된 출생신고서, 사라진 한 달, 그리고 맞지 않는 혈액형. 30년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챕터 4. 친아들은 따로 있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1983년 당시 서울에 있던 산부인과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몇 군데를 출연했다. 그중 한 곳, 해화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아내의 오래된 수첩에 적혀 있었다. 정수는 그곳을 찾아갔다. 하지만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낡은 건물에는 다른 상가가 들어서 있었다. 정수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았다. 해화산부인과요? 한 15년 전에 폐업했어요. 원장님이 돌아가셔서. 혹시 그때 일하시던 분들 연락처 아시나요? 글쎄요. 아, 근처 약국 사모님이 그 병원 간호사셨던 것 같은데요. 정수는 약국을 찾아갔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약을 조제하고 있었다. 해화산부인과에서 일하셨다고요? 여자는 정수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20년 넘게 거기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왜 그러세요? 1983년 4월에 거기서 출산한 기록을 찾고 싶은데요. 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록은 다 폐기됐을 거예요. 병원 폐업하면서 대부분 버렸거든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정수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혹시 원장님 개인 기록 같은 건 없나요? 그건 원장님 따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수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원장의 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오래된 장부요? 아마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출산 기록을 수기로 남기셨거든요.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1983년 장부가 나왔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4월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4월 18일 출산. 산모 박영희 28세. 남아 체중 3.2kg. 부 김정수.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다른 메모가 있었다. 4월 20일 재출산. 산모 박영희. 남아. 체중 3.0kg. 입양 진행. 정수의 손이 떨렸다. 재출산. 입양. 더 아래를 보니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입양처 경기도 수원시. 입양인 정명호. 정수는 숨이 막혔다. 아내는 두 아이를 낳았다. 하나는 자신의 아들로 키웠고 하나는 입양을 보냈다. 아니, 정확히는 어느 것이 진짜 자신의 아들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정수는 장부를 복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아내를 마주했다. 영희, 이게 뭐야? 장부 사본을 내밀자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디서? 당신 쌍둥이를 낳았어? 영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수의 세계가 무너졌다. 진짜 자신의 아들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 챕터 5.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람. 정수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도 아들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작은 모텔방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다. 왜 아내는 쌍둥이 중 한 명을 입양 보냈을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민준이는 진짜 자신의 핏줄일까?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 정수는 유전자 검사를 결심했다.
민준이의 칫솔을 몰래 가져와 검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친자 확률 0%. 김민주는 김정수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정수는 결과지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준아.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정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민준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있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아버지, 너 이미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에 알았어요. 뭐? 건강검진 받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걸. 그래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죠. 정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10년 전에?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내 어머니가?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를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지켜달라고? 뭘?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김민준, 대체 무슨 거래를 한 거야? 아버지. 민준이가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30년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 척하기로. 정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과도 죄책감도 없었다. 단지 계산만이 있었다. 너는 알면서도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게 나쁜 건가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반항심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도 저를 키우면서 행복하셨잖아요. 저도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고요. 서로 원한 거 아니에요? 정수는 뒤로 물러섰다. 이것이 자신이 30년간 키운 아들의 진심이었다. 챕터 6. 아들이 선택한 편. 며칠 후 민준이가 정수를 찾아왔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 앉으세요. 민준이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재산분할 협의서였다. 이게 뭐야? 아버지 명의로 된 집과 예금, 그리고 퇴직금 정리한 거요. 법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상속인이에요. 30년간 아들로 살았으니까요. 정수는 서류를 보며 피식 웃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앞으로 요양원 비용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들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금 정리하자고. 이게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법적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죠. 민준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아버지의 친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30년간 저를 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 세월이 무의미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계속 모실 거예요. 요양원 비용도 제가 댈게요. 대신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언제부터 계산적인 인간이 되었을까? 김민준. 내 아버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민준이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해요. 감정만으로는 안 돼요. 정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다.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는 찢어진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법적으로 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원하면 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이는 나갔다.
정수는 혼자 남아 찢어진 서류 조각을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가볍게 무너지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챕터 7. 30년의 갑. 정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젊은 변호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운 경우네요. 법적으로는 30년간 부양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니어도 상속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줘야 한다는 거요? 아니요. 하지만 법정 싸움이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진짜 친아들을 찾으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정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자신의 진짜 아들은 어디선가 살고 있었다. 입양 기록에 적힌 정명호라는 이름. 찾을 수 있을까요? 입양 기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그날부터 정수의 삶은 달라졌다. 그는 과거의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다. 해화산 부인과의 기록, 입양기관의 문서, 그리고 1983년 당시의 신문기사들. 그 과정에서 정수는 아내 영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영희는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경제적 형편 때문에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친아버지인 정수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쌍둥이 중 한 명은 정수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희는 1982년 남편이 부산에서 일하는 동안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임신을 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출산 후 병원에서 쌍둥이가 나왔을 때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혈액형이 다르네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 명은 남편의 아이고 한 명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느 것이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다. 영희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한 아이는 입양을 보내고 한 아이는 자신이 키우기로. 그리고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김민주는 그녀의 아들이 되었고 다른 아이는 정명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 정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허무함이 그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진짜 아들을 찾기로. 2달간의 추적 끝에 정수는 정명호를 찾아냈다. 수원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42세 남자. 그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친부모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명호는 정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그리움도 없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정수는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명호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잘 살았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정수는 명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살아있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생겼다. 챕터 8.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2026년 1월, 김정수는 조용히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 평생 모은 예금 3억, 그리고 퇴직금 잔액.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전부였다. 상속인은 정명호입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드님이 아니라요? 김민주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정수는 유언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30년간 아버지 행세를 했지만 진짜 아버지는 되지 못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정수는 평온해졌다. 그는 민준에게도 영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정리했다. 6개월 후 정수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민준도 왔고 영희도 왔다. 아버지. 민준은 영정 앞에서 울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영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정명호님께 상속됩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명호가 누구예요? 고인의 친생자입니다.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입양 기록을 제시했다. 민준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날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영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명호가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는 조용히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명호는 돌아서며 민준을 보았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닮은 부분이 있었다. 같은 입양기관에서 나온 형제였으니까. 형님. 명호가 먼저 인사했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봤다. 우린 남입니다.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례식장을 나갔다. 정수의 유언장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제야 아버지가 되었다. 비록 30년 늦었지만 내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남긴다. 명호야,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가 늘 내 곁에 있을게. 장례식이 끝난 후 민준과 영희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30년의 거짓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명호는 아버지가 남긴 집에 들어갔다.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지만 따뜻했다. 거실 벽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1983년 4월, 갓 태어난 쌍둥이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정수의 메모가 있었다. 두 아들 모두 행복하길. 명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만나지 못한 아버지, 늦게 알게 된 사랑.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정수는 70년의 인생을 살며 많은 역할을 했다. 남편, 노동자, 가장.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역할은 단 하나였다. 아버지.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